네, 안녕하십니까. 트러스트 투자자문의 최원석 자문역입니다. 이렇게 좀 영상으로 찾아뵙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앞으로 계속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제가 좀 종종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도움 제가 드릴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신다고 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오시면서 이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그 화랑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초보, 이제 막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갑자기 변수가 찾아왔죠. 최근에 이 이란,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이스라엘, 이 중동 전쟁 리스크가 터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갑자기 이제 잘 가던 주식 시장이 이 폭락장이 나오면서 뭐 연이어서 뭐 하루에 주가는 뭐 10%씩 빠지고 지수는 뭐 5%씩 빠지는 이런 시장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코로나 시장도 겪이고 뭐 금융 위기 시장, 이런 리먼 브라더 사태도 겪으셨던 투자자분들 사실 이런 시장 충격을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뭐 겁을 안 먹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거 이 또한 지나갈 거라 생각하고 겁을 먹지 않으실 텐데, 그게 아무래도 경험과 여태까지 했었던 이런 이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이 없으신 거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규 투자자분들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주식에 관련해서 조금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요청이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영상으로 좀 기본 공부를 좀 하실 수 있게 설명을 같이 드리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제가 무겁지 않게 재밌게 다가올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먼저 지금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 주식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알고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주식은 사실 기업의 자금 조달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장에 발행을 해갖고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주식시장에 나오면 좀 자금 조달을 하기가 쉽냐. 최근에 터졌던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이 하나솔루션이 지난주에 갑자기 기습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가총액이 지금 7조 2천억 원 상당이었는데, 이 유상증자 이 발행 이 비율이 30% 가까이 됐었죠. 그래서 2조 3천억 정도의 규모의 유상증자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유상으로 이 주식을 증자를 해서 기존 주주들이나 제3자의 주주한테 이 할인가액을 발행해서 주식을 찍어내서 돈 주고 파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상증자인데, 이렇게 증자를 통해서 신규 상장을 통해서 주식 상장을 통해서 이 주식을 발행한 이후에 이걸 파는 거예요, 바깥에다가. 그러면은 팔면은 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기업에. 그러면 기업에 돈이 생기는,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도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유상으로 증자를 하는 거거든요. 돈을 주고 파는 거죠, 주식을.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시장에다 내놔서 이걸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란 개념은 이렇게 보통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더 나아가서는 뭐 주식에서 의결권, 뭐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의결권이고, 배당권은 회사에서 이익이 날 경우 주식 보유량에 비해서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배당 기산일이 다가오는 기업들이 많아서 이 배당락이 걸린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배당이 뭐 5% 정도 지급이 난다라면 배당락이 걸리면서 그 정도만큼의 주가 하락이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나중에 차츰차츰 좀 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주식이란 이렇다. 결국에는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게 주식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셔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기업은 주식을 발행할까? 이것도 결국에는 마찬가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은 결국엔 성장을 위해서 뭘 하죠? 뭐 제조업이면 공장을 설립할 거고, 또 공장을 설립하면 뭐가 필요하겠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뭐 기본적으로 인력 확보는 뭐 제조업에서 단순 업무를 보는 노동 그 인원도 있겠지만, 이 연구개발에 필요한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좀
인건에 필요한 이 고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개발 등의 자금을 필요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부채 조달은 사실 기업에서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일단 부채 조달은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등을 발행해서 이자를 내면서 원금을 갚아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부채 조달을 안 하고 자본 조달을 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게 기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은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유치하고 투자자에게 소유권을 제공한다. 방금 말씀드린 이유이고요. 그래서 이 발행을 통해서 이 기업이 자금 조달했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유상증자가 무조건적으로 기본 주주한테,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주주한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 기업이 돈이 없으니까 자금 조달을,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공장도 설립하고 인력도 확보하고 연구개발 등을 통해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왔던 하나솔루션 같은 이 유상자 이슈는 이 다소 주가에 부양되는 자금 조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였냐? 이게 비율을 보면은 자금 조달을 한 이 비율이 이 62% 상당이 부채 상환이었어요. 부채 상환. 부채를 갚는 데이고 나머지 38%가 시설 자금을 투자하는 데인 거예요. 결국에는 공장 성립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시설 자금이 뭐였냐면 좀 안 좋은 게, 이 시설 자금이 북미 공장에 대한 이 투자였거든요. 근데 북미에 이제 설립한 공장 이미 적자를 계속 보이고, 이 추가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밑빠진 북에 물 붓기 아니냐, 약간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봐서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로 좀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가 더 컸고요. 그로 인해서 이 공시를 냈던 시간 기준으로 한 24% 정도 할인을 해서 발행을 하겠다, 유상증자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충격이 오면서 이 정도의 하락이 나왔어요. 할인가에 대한 해당하는 24% 하락이 나왔고, 지금 조금 이제 다시 좀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흐름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왜 하나솔루션과 같이 말씀을 드리냐, 이러한 상황에 이제 주식 발행을 하고 자금 조달을 한다는 걸 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예시를 드린 거고요. 이러한 기업들은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를 통해서 뭐 자금 조달을 하는데, 그 자금 조달한 그 금액으로 시설 투자도 잘하고 인력 확보도 잘하고 연구개발 잘해서 오히려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 이 돈을 집어넣고 나중에 성공을 해서 아웃풋을 가져오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솔루션은 그러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흐름이 아닌 유상증자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 발행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투자자에게 주식은 어떠한 의미로 좀 다가올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일 큰 게 이제 뭐 본업을 하시면서 내가 공부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 선택하신 거잖아요. 뭐 부동산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보험 상품을 가입해서 뭐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고 한데, 이 단순하게 주식 투자의 재테크가 좀 접근성이 보다 쉽고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택한 만큼 리스크도 커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그래도 자산을 증식하고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방법은 시세 차익이죠. 뭐 말 그대로 투자입니다. 어떠한 기업을 분석하고 이 분석한 토대로 이쯤이면 가격이 싼데,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가 생각한 만큼 성장을 해서 올라갔어. 그래서 매도해서 생기는 게 이제 시세 차익이고, 배당 수익은 말 그대로 이 변동성을 이용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만 받는 그 투자 방법이에요. 그래서 배당을 보통 주는 기업들은 잉여자금이 많고 좀 탄탄한 건실한 기업들이 보통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플랜이고, 뭐 5년, 10년 다 해가지고 연마다 아니면은 분기마다 아니면 반기마다 이렇게 1회차, 2회차에서 배당을 주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이런 시세 분출이 나와서 큰 수익을 주기보다는 뭐 예적금 많이 하시잖아요. 예적금보다는 조금 더 수익성이 좋지만 일반 시세 차익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배당 수익. 사실 근데 요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좀 판가름이 납니다. 이제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투자 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 뭐 5천만 원 미만이거나 많게는 1억 가까이가 가장 보편적인 투자 자금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배당 수익을 내서 뭐 이자 배당 수익률이 뭐 10%, 5%다 이러면은 사실 크게 투자하셨을 때 와닿는 게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화랑이 왔을 때 시세 차익을 통해서 뭐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은 사실 1년만 해도 뭐 계좌 대비 수익이 50% 이상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100%도 나와서 더블이라고 하죠. 일명 더블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투자 자금이 작으신 분들이 시세 차익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배당 수익으로 좀 투자하신 분들은 자금이 크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신 분들이 아마 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예적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이 배당 수익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은 주식 투자 왜 중요한가? 사실 뭐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을 상장하는 이유가 뭐 거래소에 상장하는 이유가 자금 조달을 위한 방법입니다. 자금 조달을 통해 생산하고 연구개발하고 고용 창출 등 성장의 기회를 계속적으로 얻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 이렇게 참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 성장 기회를 얻겠지만 이 주주들한테 돈을 받고서 자기 주식을 팔아놓고서 주가 부양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 회사,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이 임원들만 수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 뭐 월급도 뭐 기업은 계속 실적이 감소하고 성장성은 없는데 임원들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월급만 받아가는 방식에서. 그래서 이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 상장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겁니다. 그리고 또 개인 입장에서는 그래 이러한 내가 그래 너 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 내가 그래 투자를 해줄게. 그래서 은행 예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국가 입장에서는 뭐 연기금이죠. 최근에 이제 뭐 연기금 같은 경우 투자를 잘해가지고 연기금 부채를 뭐 갚을 수 있는 만큼 뭐 2000 몇십 년까지 갚을 수 있는 수익도 냈다 이런 뉴스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세수 확대 기여랑 뭐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자본시장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좀 국가 입장에서는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주식 발행의 중요성은 뭐 결국엔 같은 얘기예요. 기업은 단순히 물건만 팔아서 이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뭐 동네 마트이거나 뭐 그냥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식을 팔거나 요렇게 이제 단순하게 현금 장사하거나 뭐 카드 매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사실 뭐 대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되려면 단순하게 뭐 무엇을 팔고 돈을 버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계속 글로벌로 나가야 되고 큰 기업이 되려면 사실 뭐 공장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생산 라인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제품을 또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하려면 마케팅 비용도 필요하고 해외 이 진출을 통한 인프라도 들어가잖아요. 뭐 해외에는 기반이 없으니까 그거를 또 인프라를 확보해야 해외에 직원도 뽑고 해외 이 직영점도 만들고 할 수 있을 겁니까? 해외 본사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하게 물건을 팔아서는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식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요.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경쟁사 인수합병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절차들을 넘어서 바로 그 시장을 장악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을 통한 그 시장 장악. 뭐 최근에 있었던 것들로 보면은 뭐 롯데렌탈 인수가 공정위원회에서 조금 허가가 안 나오고 유보를 시켰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 자산운용사에서 해외 홍콩 자산 운용사거든요. 거기서 이제 SK 렌터카를 이미 인수를 했었어요. SK를. 근데 이게 SK가 렌탈 2위였어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2위였고 롯데 렌탈이 1위인데 요거를 두 개 다 장악을 하게 되면 1위 죄송합니다. 1위 2위를 한 운용사에서 장악을 하게 되면은 이 독과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위원회에서 좀 유보를 시킨 상황이에요. 이런 것처럼 경쟁사 인수 합병을 통해서 일일을 다 해갖고 먹으면 쉽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로 더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쉽게 다가가실 수 있게 최근 이슈와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주식시장의 구조는 뭐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증권거래소는 코스피, 뭐 코스닥, 뭐 코넥스 등이 있고, 뭐 주식에는 뭐 그 주식 투자에는 뭐 주식, 채권, ETF, 뭐 익스체인지 트레이딩 펀드라고 하죠. 요즘 ETF 투자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에서도 많이 내고 있어요. 왜? 수수료 먹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들 하고 계신데, 뭐 이거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나는 뭐 안정적이고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ETF 상품을 원해, 아니면 채권을 원해 하는데, 뭐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실 주식 투자가 맞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된 상황이라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구조 이야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장은 왜 나니까? 라고 생각하는 코스피는 사실 뭐 안정성과 신뢰, 기관 투자자가 중심으로 좀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코스피는 상장하려면 상장 조건이 코스닥과 다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피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업의 규모도 커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코넥스는 이 기업에 대한 규모와 이 기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나눠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뭐 제일 좋은 건 뭐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뭐든 제일 좋은 건 사실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종목, 기업이 사실 제일 좋은 거죠. 맞죠? 맞잖아요. 결국엔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아무리 뭐 자기 기업이 좋다, 시장에서 좋다 떠들어도 우리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다, 시장은 이래서 나뉘는 거다라고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개인 투자입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이고 저 또한 개인 투자자이죠. 그리고 남은 투자들이 뭐 기관 투자자들이죠. 뭐 운용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연기금이 될 수 있고, 그런 기관들이 이제 매매를 했을 때 잡히는 매매 동향이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처, 그리고 외국인 소속의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외국인 매매 동향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우리나라는 일단 국내 투자 유입보다 더 이 지수가 올라가고 업사이드를 하려고 한다라면 이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아야 지수가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를 이 수급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집단 자체는 투자 목적도 다르고 거래 성향도 다르고 영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크하는 게 맞지만 좀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투자자를 좀 중요시하게 국내 시장에서는 여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개인 투자자를 먼저 본다라고 하면 사실 개인 투자자는 소규모 자금으로 좀 거래되는 경향이 많고요. 이 정보 접근성이 좀 낮고 그냥 단기적인 매매 비중이 높다라는 겁니다. 뭐 이 이유는 당연하죠. 뭐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정보의 비대칭성을 갖고 있잖아요. 뭐 기관이라든가 해외 투자자들인가 이런 이제 투자자들은 이 기업에 대한 이슈라든가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조금 정보 전달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아무래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전개 흐름상 이 개인 투자자들보단 당연히 정보의 이 흡수성이라든가 정보의 인지성이나 이런 게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개인 투자자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성이 높고 비교적 리스크 관리에 좀 철저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뭐 뉴스 나오면 이거 좋대 하고 막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는 경향, 이런 거를 이제
주식용으로 말할 때 뭐 추격 매수, 뇌동 매매라고 하거든요. 이거 내가 안 사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번에 매매 놓치면은 내가 수익 못 볼 것 같은데, 나만 안 산 거야. 약간 이런 것들,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에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감정적인 판단이 안 돼서 공포 또는 탐욕이 왔을 때 그냥 막 손이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제일 좀 주시해야 됩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기서 사실 이렇게 해서 몇 번 업황이 좋고 시장이 좋아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면 한 번 빠그라지잖아요. 그러면은 계좌가 깡통을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요거 안 하는 게, 이런 매매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충분한 정보를 확인한 후에 이제 매매를 하셨는데, 당연히 정보, 아까 말씀드렸죠. 비대칭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트러스트 투자 자문이 있는 거고, 저희 이제 자문력들이나 저를 통해서 그나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 시간적인 할애를 제가 축소시켜두고 이 출구 전략으로 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뭐 저를 통해서 출구 전략을 활용하셔도 되고, 뭐 다른 곳으로 하셔서 하도 되는데, 이런 감정적인 판단으로 투자를 하지 말자라고 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음은 기관 투자자인데, 이제 뭐 기관 투자자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금이 운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가고 지수 방어를 해주면서 탄탄하게 간다. 지수 방어. 그리고 뭐 기업 탐방이나 애널리스트 리포트, 그리고 실적 추정 등을 통해서 좀 데이터를 근거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투자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개인 투자자보다 크고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좀 선호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것보다 뭐 계속 성장을 하면서 수익이 좀 계속 날 수 있는, 아무래도 이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자산운용사들이나 뭐 투자 자금을 받은 다음에 이제 결과치를 산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처럼 뭐 치고 빠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이 클 수밖에 없고 안정적이게 좀 갈 수밖에 없다. 대신에 좀 그러니까 좀 다소 개인 투자자의 성향에는 맞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뭐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거고 투자 자금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 자금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사고팔고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관 투자의 방식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추후에 결과를 봤을 때 훨씬 더 수익성이 클 수도 있거든요. 수렴하는 과정을 봤을 때. 그래서 뭐 장점은 이제 정보력과 분석력이 당연히 뛰어나고 자금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투자 프로세스를 갖고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 말씀드리는데, 투자 결정하는 데 속도가 느리고 유연성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공시전 정보 유출이 불공정 매매. 이거는 사실 법적인 이슈이지, 요것 때문에 오히려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나 이 개인 투자자가 비대칭성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성 있게 수익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점이라는 이유가, 이런 걸로 인한 이슈가 발생하면 그 종목에 대한 이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문제가 아닌 어떠한 이런 정보 유출이나 법적인 문제 이슈로 인해서 매매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인 투자자 가장 중요하죠. 국내에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뭐 해외 국적을 가지 뭐 개인 투자자나 뭐 기관, 그리고 외국계 투자 펀드나 해치 펀드가 들어오고요. 국내 증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세력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단기 전략으로 병행을 하는데,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배당 수익, 그다음에 시세 차익 모두 추구하는 전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심의 투자를 하고 특히나 코스피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뭐 반도체 투톱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에 중심적으로 좀 투자를 한다. 뭐 장점으로는 선진국 금융시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방영하고 기업의 가치와 실적 대에 정교한 분석을 통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 근데 단점에서는 환차익이에요. 지금 나오는 게 이거예요. 외국인 매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환차익으로 투기성, 자금 이동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꺼번에 자금이 유출돼서 시장의 하락을 제공한다.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예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거래 일수가 지날수록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매도가. 오늘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날에도 2조 4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 지금 현재 좀 이 환차익을 통한 이 자금 유출이 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좀 잡혀야 지금 1,510원을 웃돌고 있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이 좀 잡혀서 시장의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왔을 때 가격이 뭐 1,400원 초반대까지는 좀 하락이 나와줘야 외국인 자금이 다시금 안정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랑 어차피 시장을 통해서 같이 계속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움직이는 원리는 수급입니다. 맨날 수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급이 수요와 공급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즉 누가 얼마나 사고 싶어 하는가 수요, 누가 얼마나 팔고 싶어 하는가 이 공급의 균형이 맞을 때 주가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요. 주식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가격은 수많은 사람들이 매수 매도로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 수요가 높은 주식이 많이 올라가요. 인기가 많다는 얘기니까 수요가 많고 공급도 그만큼 받쳐준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거. 이게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 분석을 했어요. 하나 뭐 A라는 종목을 분석을 했는데 너무 좋아. 성장도 있고 실적도 너무 좋고 뭐 유동성도 좀 있고 현금 보유량도 막 많아요. 근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없어가지고 시장에 소외된 종목, 시장 소외가 되면서 이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거나 오히려 이렇게 좋은 모멘텀인데 하락하는 원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수급이 안 받쳐주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이 시장에 관심이 없고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떨어져요, 주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업으로 컨택을 해서 투자하시는 게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뭐 언젠간 가겠죠. 언젠간 그 좋은 기업은 가요. 근데 기회비용이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는 뭐 투자를 해서 벌써 계좌 수익률을 뭐 30% 플러스 뭐 50% 플러스만 내서 다시 재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기회비용 창출이 안 나오는 기업들의 그 자금이 몰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수급의 추천은 무엇인가? 뭐 그냥 다예요. 개인 투자부터 외국인 투자까지 다 수급 주체고요. 이를 대표하는 현상은 매수 쏠림이 나왔다가 주가 급등이 나오고 추격 매수가 증가해요.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추격 매수가 증가할 때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이때 많이 물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지 말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매도 쏠리면 주가 급락이 나오고 투매 현상이 확산되는데, 오히려 이 투매 현상이 나와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좋은 기업들을 오히려 우리는 매수로 받아치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요렇게 해서 조금 우리는 이 원래 개인 투자자가 하는 방법에서 조금 반대로 생각하셔가지고 투자하는 전략을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 수급 분석의 실적 활용은 수급 동향을 보는 방법인데요. 뭐 이거는 매일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외국인의 뭐 순매수, 순매도, 기관의 순매수, 순매도, 뭐 매매 동향을 살펴서 볼 수 있고, 그걸 이제 누적으로 얼마나 되냐, 그리고 일시적으로 얼마나 되냐 확인을 해서 그 개별적인 기업을 확인할 수 있고요. 투자한 기업 개별적으로 확인도 필요하고, 전체적인 시장, 전체적인 시장은 뭐가 있죠? 뭐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이 있겠죠. 이런 코스닥, 코스피 전체적인 거래소에서 나오는 제공되는 모든 수급을 같이 분석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 삼박자가 맞는다라고 하면 개별적인 투자에서도 수급이 좋고 전체적인 시장에서 수급이 좋다. 그러면 주가는 쭉 상승 모멘텀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수급으로 보는 차트 방법인데, 결국에는 수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거래량이 증가하죠.
거래량이 증가하고 당연히 거래 대금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신호예요. 차트도 좋은데 이렇게 증가하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볼 수 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오류적인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 거래량 없이 오르는 종목 있잖아요. 이런 게에서 좀 오차가 있어요. 이 거래량이 없는데 막 그냥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막 자전거래일 수도 있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을 통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걸 수급이 못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지속이 낮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잘못 사면은 주가가 바로 급락이 나오면서 원래 급등 나왔던 자리로 회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가 상승했어.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막 차익 실현을 막 해갖고 주가가 급락해. 그럼 원래 급등했던 주가만큼 30% 하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잘못 상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격 매수를 하잖아요. 이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30%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다시 올라가려면 상당 부분 걸린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다시 상승 모멘텀 이슈가 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몇 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손절해야 되죠. 그러면 사자마자 30%의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이 오르는 종목은 그냥 피하시는 게 나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봉은 확실히 강한 매수세를 유입하고 차트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푹 하고 주가가 올랐어. 근데 이게 계속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 계속 갱신해. 그리고 주가도 점점 올라가. 이런 거는 사실 강한 매수세를 유입으로 봐서 주가가 계속 상승 추세로 올라갈 흐름을 탈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주로.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다가 괜찮은데 그리고 기업 성장도 좋은데 이슈도 있는데 이럴 때는 좀 분할로 해가지고 타봐도 괜찮아요. 리스크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수급을 이해하면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유지가 되는지 좀 안정적이게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실전 활용에 가장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의 기초는 이 재무제표 보는 방법인데 재무제표 보는 건 간단하다. 매출, 영업, 순이익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차 제가 또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계속 알려드릴게요. 왜? 이런 거는 좀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해야 돼. 왜? 한 번에 배우기가 어렵잖아요. 공부라는 게 A부터 Z까지 배웠는데 그걸 바로 그거 배웠다고 해가지고 가나다라 마바사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다 해서 한글 영어 다 할 줄 알고 이걸 다 적용하고 유창하게 우리가 언어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인데 너무 이렇게 과부하 걸리면 안 되니까 요 정도의 부분만 일단은 대충적으로 이 암묵적으로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은 회사가 벌어들이는 매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영업이익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본업으로 남긴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세금도 내고 재투자한 것도 하고 시설 투자한 것도 하고 진짜로 마지막에 남은 순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왜? 매출은 클 수 있어요. 매출은 1조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영업이익률이 3%밖에 안 돼. 그럼 1조에 대한 매출이 나왔는데 300억밖에 실질적으로 못 번 거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주가 모멘텀이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매출이 5천억이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50%야. 미친 거죠. 50%. 그러면 2,500억이잖아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순이익이 2천억이야. 그러면은 사실 매출이 높은 것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높은 것이 주가 모멘텀에 작용할 요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그냥 이 회사가 매출이 높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벌어들인 돈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시간으로 주가를 보고 있지만 사실 주식 투자의 핵심은 지금까지에 대한 과거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결국에 미래를 만드는 거고
과거 움직임이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심리가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차트는 결국 캔들은 투자 심리가 들어간 거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충돌이 결국 시장의 방향성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시각적으로 보여준 게 결국엔 기술적 분석인 차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단위화한 것이 캔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양초가 이 타면서 꺼지는 모양새를 뜻해서 일본에서 먼저 이제 시초적으로 개발된 건데, 그래서 그 차트의 모양이 양초와 같다 그래서 캔들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알고 가셔도 되는데 뭐 사실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어원이 그렇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이 캔들 차트가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뭐 캔들은 하루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요약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게 오른쪽에 보이는 게 캔들이에요. 캔들 차트. 그래서 뭐 흔히 보는 이제 봉 차트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일봉 차트가 있고 주봉 차트가 있고 일은 뭐 말 그대로 일거래 하루, 주는 주 단위, 월은 월 단위, 연은 연 단위죠. 그래서 뭐 그냥 기간별로 나눠놓은 거예요. 기간별로 나눠놓은 거고, 양초처럼 생겼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초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이게 이제 하나의 캔들은 4가지 정보가 좀 담겨 있다. 시가, 종가, 고가, 저가. 그래서 일단 시가에 이렇게 출발해서 양봉, 이 빨간색이 우리나라는 빨간색이 양봉이죠. 양봉세 출발을 했어. 근데 이제 종가도 이 시가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양봉 캔들이라고 해서 다음 이제 주가가 이어져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봐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요렇게 해서 윗꼬리가 긴 게 아니라 이 아랫꼬리가 길수록 추가적인 상승이 연이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양봉 캔들에선 그렇고, 반대로 이제 이 음봉 캔들이거든. 이게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음봉 캔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음전한 거죠. 시가보다 낮게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종료된 걸 이제 종가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고가가 높고 윗꼬리 매도 꼬리가 길면 이 주가가 하락이 계속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아랫꼬리가 긴 것은 주가가 계속 상승 추세, 윗꼬리가 긴 것은 계속 주가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이제 보통적으로 심리를 이용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또 뭐 다들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양봉과 음봉은 빨간봉, 파란봉으로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가보다 종가 있으면 빨간색 양봉, 시가보다 낮게 있으면 파란색 음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캔들 차트는 이 몸통과 꼬리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런 꼬리의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아래 꼬리가 길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서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와 종가의 사이 범위, 윗꼬리가 고가와 몸통 사이, 아랫꼬리가 저가와 몸통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몸통, 여기까지. 이 아랫꼬리가 많은데 이 저가가 길게 잡혔는데 거기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해. 요러면은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는 이제 뭐 다음 이제 음봉 캔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캔들 패턴인데, 이거는 뭐 방금 얘기한 거를 그냥 이름을 짜낸 거예요. 망치형이 뭐겠어요? 망치 모양이 이렇잖아요. 망치, 해머. 그러니까 아랫꼬리가 긴다. 그래서 아랫꼬리 잡히 올라가면 긴 양봉 또는 음봉인데, 이 저점 매수가 유입돼서 반등의 신호가 있다. 방금 말해드린 거예요. 아랫꼬리가 길수록 이렇게 망치 모양 같이 생겼다고 해서 망치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다. 교수형은 이 음봉, 이 교수형, 이렇게 좀 약간 교수형이 옛날에 할 때 이렇게 닭도 이렇게 빡 해갖고 목을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이 날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게 교수형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윗꼬리가 길면 이 상승급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형이라고 한 거고, 그런 거 이제 생김새에 따라서 이름을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 영상과 이 표를 보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너무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이제 좀 대충 알고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이렇게 모양이 있다. 그래서 뭐 이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 촬영하는데 괜히 뭐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것보다 중요한 내용들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캔들은 사실상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뭉쳐져서 한 게 이제 차트인데, 이게 결국 이야기, 스토리를 만드는 거다. 과거, 그다음 현재 이어질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급이 좋고 거래량을 수반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그 차트가 뭐 적산병이라든가 흑산병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적산병은 이런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돼서 이 양봉이 3개 이상 계속 만들어지는 걸 이제 적산병 발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거래량도 좋고 수급도 좋고 적산병도 발동하고 이러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거래량이 갑자기 급등했다가 점차 감소하면 이 차익 실현 매물이 한 번에 출회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음봉세가 3거래일 이상 나올 경우 그거를 이제 흑산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심리 차트를 보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방향성과 에너지는 결국에는 이 종목은 왜 오르고 내리는 것인가는 추세라는 거예요. 추세. 힘의 추세, 거래량. 그러니까 이 기업의 성장성과 뭐 실적, 앞으로의 전망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좀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브레이크 요소로 발동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심리가 결국에는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로도 충분히 작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기술적 분석도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인 기업의 펀더멘탈, 기업 가치를 분석하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이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지만, 기술적으로 투자 심리가 들어간 이 차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5로 다 알고 가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지표가 뭐냐면 이 이동평균선, 무빙 에버리지, 거래량 볼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다는 이동평균선과 이 거래량들을 측정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전망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이다 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동평균선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이동평균선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가 평균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알잖아요. 이 차트가 이렇게 선이 그어지면서 만들어지잖아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에도.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 하나하나의 캔들이 이어지는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일봉 차트로 봤을 때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240선 이런 식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5일선은 사실 일주일, 우리가 왜냐면 주말은 안 하니까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선에서 일주일간의 평균 가격의 이동평균선은 5일선이라서 단기 이평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21선, 61선, 5일선까지 단기 이평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개월 미만의 주가 흐름을 단기 이평선이라고 하고, 121선 이상의 흐름을 장기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241선이 없는데 121선은 6개월, 그리고 240은 말 그대로 12개월, 1년치겠죠. 그래서 장기 추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주가와 이동평균선 먼저 상승 추세로 계속 가냐, 아니면 하락 추세로 가냐, 그래서 매수 시그널, 골든 크로스가 발동했냐, 아니면은 배드 크로스, 반대로 이 이평선이 죽었냐, 요거를 이제 보면서 매수와 매도 시그널을 먼저 포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넘어가서 그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지지선과 저항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차적인 지지와 2차적인 지지,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저항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가라는 게 뭐 박스권에서 저항, 지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2차 또 이거를
저항선을 돌파하고 올라갈 경우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 지지가 붕괴가 돼서 하회를 하면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을 보고 이거를 추세를 뚫었을 때 주가는 상승 나고, 추세를 이탈했을 때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먼저 조금 흐름을 보면서 다음 투자 전략을 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에서 좀 보려고 보면서 좀 참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60일선을 지지받고 반등하면 중기적으로 상승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주가가 21선 단기 이평선에서 계속 부딪혀서 하락을 하면 단기적인 매도가 나와서 심리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동안에 이 기업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나 앞으로에 대한 가치주로서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주가가 재평가된 이런 것도 당연히 봐야 되는데, 기술적인 분석도 당연히 필요하니까 뭐 30대 30대 이런 비율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박자가 맞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게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런 원칙을 갖고 그래도 투자를 해야 그나마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일도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이 주가를 예측해서 투자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주가를 다 예측해서 마련되는 힘이거나 아니면 점쟁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누구나도 부자가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로또 번호를 맞추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결국에 로또 번호도 분석하는 이유가 확률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성과를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뭐 30%, 50%, 70% 이렇게 높여간다고 하면은 점점 이 분석을 통해서 수익성이 증가를 하고, 내가 분석한 게 맞다라고 하면 이 수익이 결국엔 나중에 봤을 때 수렴이 된다. 내가 원하는 이 투자대로 흘러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정배열, 역배열을 보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조금 정배열 기준은 뭐냐면 이렇게 이 5일선,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21선, 뭐 61선, 121선, 241선 이렇게 있어요. 뭐 20일, 뭐 60일, 그다음에 뭐 120일, 240일 이런 게 있는데, 요렇게 해서 배열이 딱 맞춰져서, 반대로 얘기했네. 죄송해요. 이렇게 이 단기 이평선이 이건 역배열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 역배열이 요거고, 이제 단기 이평선은 반대로 이 5일선, 21선, 61선, 121선, 뭐 240일 이렇게 된 게 이제 정배열. 이렇게 순서대로 이 이평선 일수의 순서대로 온 게 이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보통 이렇게 해서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아까 나왔잖아요. 이게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넘어가는 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단기 이평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야. 요렇게 해서 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넘어가는 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정배열로 이제 맞춰져 가는 거잖아요. 단기 이평선이 계속 올라오고 장기 이평선을 내려가면 이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정배열로 만들어진 과정이거든요. 요게 딱 맞물리는 걸 골든 크로스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정배열로 맞춰질수록 이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상승 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근데 이제 정배열로 맞춰지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세를 더 봐야 되는 거. 눌렸을 거나 이 단기 이평선이 이탈을 했을 때 타점을 잡는 게 낫고요. 보통 그래서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만나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좀 발생을 했을 때 좀 타점을 잡는 경우가 많죠. 요때 이제 타점을 잡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반대로 역배열은 이 장기 평선이 위에 있고 단기 평선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우 이 장기 평선과 단기 평선을 만나는 게 이렇게 쭉 떨어져. 그러면 이게 단기 평선이 계속 정배열에 있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단기, 그리고 이게 장기예요. 장기가 위로 올라가고 단기가 떨어지는 거라 이게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데드.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차트가 죽었다고 해서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럴 때는 추세가 꺾여서 역배열로 가는 과정에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다. 반대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 데드 크로스가 오고 나서 좀 다시 횡보를 한 이후에 다시 주가가 다시 상승 추세로 가면서 이 정배열 구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 이때 다시 이제 추가 진입을 하거나 신규 투자를 고려하시는 게 좋죠. 거기에 플러스 뭐 기업에 대한 성장성, 앞으로에 대한 주가 전망, 뭐 기업에서 앞으로 1분기, 2분기 실적은 이 정도로 될 것 같아. 예상치가 나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까봤는데 성장 모멘텀이 반도체네, 제약바이오지네, 뭐 원전이네, 이런 거는 지금 주식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고 성장 모멘텀을 가져온 업종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뭐 건설업이라든가 뭐 게임업인가 이런 건 사실 지금은 조금 사양산업에 가까워지는 키워드라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기회 요인보다는 조금은 더 한 번 더 인내하고 고민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조금 투자를 하실 때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번에 뭐 다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알고 가자라고 오늘 좀 영상을 제작해 드리는 거니까 요 정도만 좀 알으셔도 그래도 기본은 하면 쉽게 무너지진 않으니까 기본만 좀 알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이 골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단기선, 중기선, 단기선, 요렇게 요것만 알아도 좀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을 좀 알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투자하시는 시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골든 크로스가 딱 내가 봤는데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려고 해. 그때 매수하셔도 되고, 데드 크로스야. 근데 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어. 그러면은 추가 진입을 아직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하락 추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횡보가 나오면 그때 이제 거래량이 다시 올라가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돼 가지고 단기 이평선 상위하고 정별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골든 크로스가 어느 정도 발생하려고 할 때 추가 진입을 해서 좀 전략적으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에서 탈출하든 아니면 수익으로 만들든 이런 식으로 기회비용을 최대한 살리면서 리스크를 감소시키면서 전략적으로 좀 구성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그냥 그래 골든 크로스 발동했다라고 해서 몰빵 투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지정한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뭐 하나 솔루션처럼 개인적인 개별적인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만 믿고서 몰빵 투자한다 그러면은 추후에 전략적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몰빵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뭐 현금 자산이 100%가 있다 하면은 비중을 나눠서 분할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몰빵을 해서 바로 수익이 나면 너무 좋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급등을 해서 50% 급등했어. 그럼 5천만 원의 수익이 바로 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은데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운으로는 몇 번 맞출 수 있겠지만 한 방에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이 오거나 하락장으로 갔을 때 몰빵 투자를 하면 10번 성공이다 한 번만 성공하면 그간 고생해서 벌었던 돈도 날릴 뿐더러 원금까지 추가 손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단순하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단기 골든 크로스 발동하고 데드 크로스 했다고 해서 그걸 판단을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말씀드린 거예요. 이평선에 따라서 역배열, 정배열, 거래량 유지, 거래량 급가, 일선 이탈. 방금 다 말씀드린 내용들. 그래서 이제 그냥 표를 보고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것도 표를 보면서 영상에서 있는 표를 보면서 천천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차트 패턴에는 헤드앤숄더, 역헤드, 숄더, 이중바다, 이중 천장, 지속형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간단해요. 헤드앤숄더 패턴은 뭐냐면은 앞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헤드앤숄더 같이 나온다고 해서 헤드가 이 머리잖아요. 그리고 숄더가 어깨.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이 지지부진하는 주가 움직임이 보이다가 갑자기 이 지지선, 이 넥라인이죠. 이 지지선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항선을 뚫어냈어. 그래서 이게 어깨 움직임을 보이다가 지지로 바뀌었다가 다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머리까지. 요런 패턴을 보통 이렇게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는데 요런 거는 보통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오르고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추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트가 나왔을 때 이 구간에 있었을 때는 매수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넥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패턴을 잘 이해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상승 추세 끝에서 나타난 하락 반전 신호에 이때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사자마자 손실로 야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트를 잘 보시고 투자에 판단하셔야 됩니다. 뭐 이것만 보시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당연히 봐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역헤드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 헤드 앤 숄더를 반대로 뒤집은 겁니다. 뒤집어가지고 상승 추세에 있다 갑자기 쭉 하락이에요. 그래서 지지라인, 넥라인을 이탈했다가 다시 머리 최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온 추세에서 저항선을 다시 뚫었어. 거래량이 급증해. 이럴 때는 좀 투자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하락 추세 끝에서 나타난 상승 반전 신호. 요런 차트의 흐름이 나올 때는 사볼 만하죠. 시장도 받쳐줘, 종목도 기업 분석이 좋게 나왔어. 근데 차트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 그러면은 딱 3박자가 맞으니까 안정적으로 투자해볼 만한다. 근데 이런 분석을 해서 내가 3박자를 맞았어. 실적도 좋아, 가시성도 있어, 뭐 성장 모멘텀도 있어, 그 다음에 뭐 이 전체적인 지수도 좋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몰빵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이런 패턴으로 간다는 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비중이 100% 있다라고 하면 나눠서 뭐 10%, 10%, 10% 해서 나는 최종적으로 이 기업에는 30% 이상이 안 넘어갈 거야. 그래서 1차, 2차, 3차를 나눠서 분할 매매할 거라는 원칙을 정해놓고 해야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감내하시면서 대응을 하고 또 그게 이어서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넥라인 돌파 시 강한 매수 유입이 가능하다. 이해되셨죠? 요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바닥 마찬가지예요. 이 바닥을 찍고서 가는 거. 그래서 이 두 바닥 사이 간격이 너무 짧거나 매수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니지만 보통은 이렇게 해서 바닥을 두 번 찍고 최저점을 찍고 올라가서 저항선을 뚫으면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지지선을 찍고 올라가서 저항선 뚫는 다음 상승 추세. 그래서 이중 바닥형이에요. 말 그대로 바닥을 두 번 찍었다. 이게 W 모양 형태잖아요. 그래서 W자 형태의 차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왔을 때 좀 타점을 노려봐도 괜찮죠. 저항선을 뚫었을 때. 근데 반대로 이중 천장형은 이런 패턴이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지지선을 이탈한다. M자형이죠. M자형. W의 반대. 요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주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요런 차트가 나왔을 때는 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기다렸다가 다시 이 W자 패턴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매수를 하시고 이미 진입을 했는데 이런 형태가 나온다 하면은 손절 라인을 잘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기회비용을 잃지 않고 다음 종목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냐 안 나오냐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뭐 삼각형은 지속형이라고 해요. 이렇게 삼각수형 같은 삼각형 패턴이 나면 주로 이 거래량이 급증하냐 아니면은 뭐 올라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잠시 쉬었다가 올라가는 방향, 그러니까 좀 횡보를 하면서 삼각형의 형태의 차트를 그리면서 방향성을 좀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크게 이 지속적인 패턴은 사실 크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진 않습니다. 박스권은 그냥 말 그대로 박스권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이 매수 매도가 팽팽해서 너무 팽팽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박스권 패턴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계속 급증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1일차는 거래량이 이랬어.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막 계속 거래량이 올라와요. 전이 거래량보다 계속 올라가는데 시세는 박스권이야. 그런 경우에는 좀 매집의 형태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주도 주체들이 좀 응집해가지고 이 종목의 주식 수를 계속 늘려가는 과정.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박스권이라 지지부진한 형태를 보이는데 왜 투자를 하겠어요? 이 모이는 매집의 흔적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갔을 때 거래량은 계속 급증하는데 박스권을 유지한다. 그런 것들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만 찾아서 단기 트레이딩, 단기 이제 스윙 투자를 하기도 좀 괜찮습니다. 그런 투자도 한 번씩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받쳐주면 이렇게 박스권 형태에서 흘러가는데 거래량은 계속 급증하면서 그 거래량 급증하는 데서 저항선을 딱 돌파하고 하면
단기적인 급등이 나오면 이 모아놨던 것들을 딱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보통 매집 이후에 이상한 이슈가 하나씩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뉴스에서 뭐가 했다 해서 뉴스 나왔을 때 환희에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정보의 비대칭성인데 그런 거를 미리 아는 주체들이나 그런 선행매매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차트에 기록이 되잖아요. 흔적이 남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한 투자 전략도 좀 있다. 그거에서 조금 더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수강생분들이 좀 숙달되고 하면 이런 투자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워가는 단계에 있으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보조지표들을 넣는 방법이 있어요. 이 보조지표가 뭐 인디케이터라고 하거든요. 인디케이터. 그래서 뭐 보조지표는 뭐 RSI 상대 강도 지수 뭐 이런 것도 있고 MACD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이게 과거의 데이터를 좀 산출해서 이 숫자나 이런 데이터로 표기해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열 구간인지 침체 구간인지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지 추세가 꺾이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조지표를 추가해서 차트를 보면 훨씬 더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지표에는 여기 바로 나오네요. 이 상대 강도 지수라고 RSI라고 하거든요. 이 RSI를 이 지표 추가해서 보는데 보통 이제 RSI 수치는 이 70 이상이 왔을 때 과매수, 그러니까 과열 구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열 구간이 오면 보통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과열 구간에는 최대한 이 변동성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 70 이상이면 과열이니까 매도 신호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때 신규 매수를 한다는 건 피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30 이하면 침체 구간인데 이건 오히려 매수 시그널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왜? 부담이 없잖아요. 이미 이 침체 구간에서 RSI가 30 이하로 갔을 경우 과매도 구간이니까 추후에 반등 가능성이 있어서 요때 좀 매수를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70 이상의 과열 구간이 오면 미리 사가지고 수익 중이다 하면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분석을 하고 이제 살려고 하는데 기술적인 분석, 뭐 차트 분석,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팬더멘탈, 기업 성장 뭐 다 맞았어. 근데 거기에 RSI도 30 이하야. 그러면은 딱 사면 아주 좋죠.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리스크 최대한 줄이면서 주가 상승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조지표로 활용해서 하면 더 훨씬 더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이 수익을 내시는 데 있어서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 뭐 30%의 확률로 내가 맞췄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기본적 분석부터 기술적 분석을 다 활용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 40%, 50%로 계속 점차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 수익률의 승률이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예요. MACD라고 하는데 그냥 무빙 에버리지 커버리지언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종합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수렴한 거, 일별로 이게 기간별로 수렴한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 에버리지 있잖아요. 그냥 그 이동평균선 그거랑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매수 시그널로 작용하고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매도 시그널로 작용한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그냥 보조지표 수렴하는 확산 지수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이동평균선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서 보조지표를 넣어서 투자에 판단하면 더 괜찮다. 그러니까 결국에 주가의 추세 전환을 나오는 시기를 판단하기에 활용하는 좋은 보조지표다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준비한 교육 과정들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기본적 분석부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이제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팬더멘탈, 기업의 성장성, 요런 거를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차트, 그 다음에 보조지표 활용, 이런 거를 기술적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투자하시는데 활용하시면 훨씬 더 승률이 높아지실 거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시장의 흐름, 그리고 돈의 흐름,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수급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활용해서 복합적으로 내가 분석한 게 딱 맞아 떨어졌는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면, 그때 이렇게 투자 원칙을 세워서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 지금 그냥 뉴스를 보고 투자하시거나 누가 이거 좋다라고 해서 사라고 해서 샀어. 그런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멘탈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면 투자 심리가 조금 다소 위축되지 않아요. 물론 이런 분석을 통해서 당연히 100% 맞는 건 없습니다. 주가는 갑자기 하락할 수 있고, 뭐 하나솔루션처럼 갑자기 개별 이슈가 날 수 있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처럼 전쟁 이슈가 터져서 주가가 갑자기 하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요. 다만 과거의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업의 움직임을 이 산출 데이터를 통해서 근거를 갖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훨씬 더 그냥 투자하시는 것보다 투자 수익률도 높아지실 거고, 승률도 높아지실 거고, 멘탈 관리도 자연스럽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랑 차츰차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하나씩 배워 나가신다라고 하시면 뭐 대박을 칠 수는 없겠지. 대박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100% 모든 투자자분들이 대박을 칠 수는 없겠지만 중박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투자를 했을 때 쪽박을 치면 안 돼요. 일명 깡통을 차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깡통 차시는 분이 없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박이든 대박이든 투자를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다른 일을 하시면서 뭐 회사원이시거나 자영업이시거나 어느 엔지니어시거나 모든 어찌됐든 업무를 보시면서 추가적인 그 금융자산을 통해서 재테크를 통해서 우리가 근로소득 외에 자본소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를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슈퍼에서 과자, 뭐 아이스크림 사는 것처럼 막 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주식을 매수해야 되고 왜 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요청되는 이런 교육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좀 요청해 주시면 그거에 맞게 제가 일정에 맞게 좀 한 번 더 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저는 이제 카카오톡 채널에서 계속 뵙고, 또 뭐 SBS 주식이 궁금할 때 방송에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1시간 동안 이렇게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이 주식시장 저랑 같이 쉽게 재밌게 풀어나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적인 할애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시간 내셔서 영상 확인해 주시되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통해서 그냥 최원석 자문위원 그냥 도와줘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짧고 간결하게 제가 대신 우리 이 시청자분들, 수강생분들이 할애할 수 없는 시간을 저를 통해서 축소시키고 저를 통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뭐 이런 영상 제작할 기회가 있다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